안녕하세요. 저는 곧 7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든 여성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가족, 그리고 자식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관계가 꼭 필요서 맺어져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있어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라고 해서 모두 다 저와 같이 자식들에게 절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못돼 처먹고 천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그 여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지 느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저희 엄마와 단 둘이 지내었습니다. 늦둥이로 저를 어렵게 낳으셨던 엄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나이가 많으신 편이셨고 그 나이에 아버지 없이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고생을 한 탓인지 연세가 있으셨던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면서 병을 앓기 시작하셨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제가 아프신 엄마의 간병을 도맡아야 했죠. 20살이 되자마자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면서 엄마의 간병을 해야 했던 저는 항상 집과 직장만 오고 가며 바쁘게 살아야 했고 그래서 남들 다 아는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저희 20대 청춘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역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제가 엄마에게 돌려드릴 차례라고 생각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이미 늦어버린 나이에 연애와 결혼할 때를 놓치면서 결혼을 절반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30이 조금 남은 나이에도 연애와 결혼의 늦은 나이가 아니겠지만 제가 30이던 당시는 20대 후반에 노처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될 때였으니까요. 어차피 애초에 아픈 엄마 모시고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탓에 그때는 제 삶을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저희 엄마만 건강히 제 곁에 있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만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바람에도 엄마는 결국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고 30이란 나이에 저는 그렇게 아무도 없이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사정을 알던 지인들은 홀로 된 제가 안타까웠는지 늦었지만 결혼을 하라며 제게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고 저는 그렇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30대 노처녀가 어디 시집갈 곳이나 있을까 싶어 거절하려고 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에 어쩌다 만나보게 되었죠. 아내와 이혼을 하고 홀로 지낸다는 그 남자는 이미 한번 결혼에 실패했던 일 때문인지 오히려 저보다도 만남에 더 신중한 듯 보였습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남자를 만난다는 게 조심스러웠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저보다 더 조심하고 걱정이 많은 듯 했어요. 그래서인지 신중하고 진정성 있어 보이는 그 모습에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처녀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쉽게 생각하는 남자가 아니라 저를 배려해주고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더군다나 사람의 성격 자체도 순해 보였고 성실하면서 사람 됨됨이도 좋아 보였어요. 이혼 경력만 아니라면 어디 하나 나무랄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대체 이런 사람이 왜 이혼을 했는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영훈 씨에게 물어보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지만 두 사람 이혼에 영훈 씨 잘못은 없더라고요. 두 사람의 이혼은 전처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알게 된 저는 대체 이런 남자를 두고 바람을 폈다는 영훈 씨의 전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노처녀의 남자를 잘 모른다고 하지만 웬만해서는 이런 남자를 놓칠 여자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영훈 씨가 이혼에 책임이 없다니 저로서는 다행이었죠. 그렇게 영훈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저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는 어느새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만큼 결혼 결심이 절대로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만큼 저와 영훈 씨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저희는 따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었고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굳이 결혼식에 욕심이 없었거든요. 서로 마음 맞아 남은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으니 그냥 조용하고 소박하게 시작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가 신혼 아닌 신혼생활을 막 시작하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저희 집 앞에서 우두커니 서있는 웬 어린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아이의 모습에 누구인가 싶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그 아이를 보며 화들짝 놀라며 아들이라 부르는 거였죠. 그 아이는 다름 아닌 남편이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였어요. 물론 저도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뒤 전처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문제로도 남편은 무척 상심이 컸었습니다. 바람난 아내에게서 아이 양육권을 받아오고 싶었지만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아들과 헤어져 있었거든요. 아이가 보고 싶어 전처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지만 전처는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를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할 때까지 남편은 아들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연락도 없이 혼자 저희 집을 찾아와 있으니 저희는 의아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훈아,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빠 보고 싶어서 혼자서 찾아왔어? 아니, 엄마랑 같이 왔어. 엄마가 여기 있으라고 데려다 줬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어디 있는데? 몰라. 엄마가 여기 계속 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어쩌자고 그 어린애를 혼자 두고 간 건지 아이 엄마가 직접 아이를 데려다 놨다는 말에 남편은 서둘러 전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답답한 마음에 남편은 전처의 상간남에게까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상간남에게 전화를 하는 게 정말 싫었겠지만 전처와 연락을 닿을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고역을 참으며 전화를 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도 끝이 났는지 상간남도 아이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제서야 아이 옆에 짐가방까지 있다는 걸 보게 되었죠. 아이의 친모가 아이를 저희에게 버리고 도망을 간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마 전처가 저희가 재혼한 사실을 알고 아이를 두고 갔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내가 아들 보고 싶다고 부탁할 때는 보여주지도 않고 숨어 다니더니 하필 우리 결혼하고 아이를 두고 간 걸 보면 뻔해. 그 여자 베베꼬인 심성이면 뻔하지.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잘 사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야. 지금까지 놓고 간 거 보면 찾아올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당신은 전혀 생각도 못했을 텐데 당황스럽게 해서 미안해. 그게 당신 탓도 아닌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리고 괜히 상원이 들으면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 자식이면 이제 내 자식이지. 아이한테는 엄마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잘 키워봐요. 솔직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남편과 재혼을 할 때만 해도 아이는 전처가 키운다는 남편의 말에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황에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 저도 여러모로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이야 자기 아들이니 어렵고 불편할 게 없겠지만 아이는 제가 새엄마이다 보니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내가 엄마 노릇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친모가 아이를 버려두고 간 상황에 저까지 그 아이를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미안해하며 제 눈치 보는 남편도 불쌍하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상훈이를 제 친아들처럼 키우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불편해하더라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보기로 했죠.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상훈이는 저를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그동안 친모랑 지냈던 탓에 저를 밀어내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는데 아이가 얼마나 순하고 밝은지 저를 금세 엄마로 받아들이며 잘 따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아이는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일 나간 남편 대신 제가 상훈이와 있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언젠가부터 상훈이가 남편보다 저를 더 따르는 듯 했죠. 절 너무 편하게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는 게 어찌나 고맙고 귀엽던지 저는 귀여운 아들이 공짜로 생긴 듯 기분이 좋아서 상훈이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이 전처를 찾아 양육권에 대해서도 해결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상훈이까지 저희 세 식구는 누구보다 단란한 가족이 되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가 도란도란 잘 지내오던 어느 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들인 상훈이가 있으니 딸이어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형을 닮은 동생을 낳게 되었네요. 저는 제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상훈이에게 소홀할 생각도 없었고 두 아이를 차별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상훈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상훈이 역시 제 아들이었기에
저한테는 첫째 상훈이나 둘째 상원이나 똑같은 제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린 상훈이는 동생이 태어난 것이 좋지 않았던 건지 그때부터 동생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는 제 말도 잘 듣고 얌전하던 아이가 둘째가 태어난 뒤로 갑자기 말썽을 부리고 저희를 힘들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모르고 당황했지만 제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마다 투정을 부리는 상훈이를 보며 동생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엄마 노릇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어린 상훈이의 마음을 미처 헤아려주지 못했던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중하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 건데 워낙 밝고 저를 잘 따르던 아이라서 상훈이가 그럴 줄 몰랐었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첫째 상훈이에게 더 관심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상훈이에게 저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상훈이 앞에서는 일부러 둘째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에도 상훈이는 조금씩 빗나가기만 했습니다. 괜히 집안을 어지럽히고 잠든 아기 옆에서 소란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면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상훈이를 혼내려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일부러 매를 드는 걸 보면 남편이 저 때문에 일부러 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아직 상훈이가 어려서 그런다 생각했던 저는 남편을 더 말리면서 첫째를 더 감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훈이가 저를 금세 엄마로 따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친모와 있었던 기억들은 희미해져 갔지만 이미 친모와 같이 지냈던 상훈이는 제가 새엄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제가 친자식을 낳았으니 상훈이는 동생의 존재만으로도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훈이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에 저는 상훈이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더더욱 사랑과 관심을 주며 아이를 다독이려 했어요. 당장은 저희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계속 표현해주다 보면 상훈이도 어느 날 저희의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상훈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무척 조심을 했습니다. 두 아이를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했고 상훈이를 혼낼 일이 있더라도 아이가 마음이 다치지 않게 동생과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정말 노력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매번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부모였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 덕분인지 다행히 상훈이도 점점 불안을 지우고 더 이상 동생을 견제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둘째가 자라면서부터는 상훈이가 제 대신 동생도 곧잘 돌보고 서로 잘 어울려 지내게 되었고 상훈이는 어느새 한참 어린 동생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좋은 형이 되어주었죠. 그렇게 형제들 간의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이제는 더없이 행복할 것만 같았던 우리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던 아이들 아빠였기 때문에 건강 관련으로는 단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밀 검사 결과 암의 진행이 너무 많이 되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내 가족이 시한부 판정을 받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없었으니까 말이죠. 충격을 받아 멍한 모습의 저와 달리 남편은 저희들 곁에 남아있기 위해 암을 이겨보려 가진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은 남편의 의지와 정신을 따라가주지 못하였고 정말 손 써볼 틈도 없다는 말처럼 일찍이 저희 가족들 곁을 떠나게 되었죠. 첫 가족과의 이별이었던 친정엄마의 죽음과 달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탓이었을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선고를 의사 선생님께 받게 되었을 때 미친 사람처럼 슬퍼했었습니다. 가슴에 있는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 슬픔을 토해내는 것도 딱 남편의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만이었어요. 우리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이 사라졌으니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했기 때문이죠. 남편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준비를 해놓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의 생활비가 현실적인 걱정으로 다가왔죠. 살아가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두고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첫째 상훈이가 둘째 상훈이를 무척이나 잘 보살펴준다는 거였죠. 덕분에 마음을 놓고 일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집에 왔다 갔다는 말이었죠. 그 말이 좀 이상했던 게 남편에게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깝게 지내던 친척들마저도 없던 상황이라 친척이 집을 찾아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들어온 이유가 귀금속이나 돈을 훔치러 들어왔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었죠. 없는 형편이었지만 나중에 아들들 대학 등록금을 내주려고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걱정되었죠. 지금이야 돈이 있으면 무조건 은행에 넣어두지만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장롱이나 서랍 사이에 목돈을 넣어두고는 했어요. 다급히 돈 넣어두었던 장롱을 확인해보니 그 돈이 싹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도둑이 돈을 가지고 간 거죠. 제 표정과 분위기가 안 좋자 첫째 아이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자신이 왜 그 사람을 친척으로 생각했고 집안으로 들였는지 말을 해줬죠. 뭐가 없어진 거죠?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전 정말 아빠 친척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길래, 그리고 아빠 돌아가신 것도 알고 계시길래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거죠.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상훈이가 울먹거리며 자신의 잘못이냐고 묻자 그 순간 이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어린아이들만 두고 일을 하러 다니는 저에게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또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누군지 몰라도 남편의 먼 친척은 맞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와 상훈이가 아니면 모르는 이야기를 한 걸 본 건 말이죠. 그래서 울먹이나 아들을 달래며 별일 아니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아이들을 달래고 난 뒤 장례식장에 찾아온 남편의 먼 친척들을 찾으며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저희 사정을 뻔히 안다면 그런 행동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걸 알 텐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 돈이 저희에게는 마지막 보루 같은 돈이고 나중에 아들들 대학 갈 때 꼭 필요한 돈이라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을 찾고 싶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없으니 친척들과 연락 닿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당장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했으니 시간마저도 용이치 않았죠. 결국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땐 CCTV도 없던 때라 경찰들도 어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던 때보다 2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모아둔 목돈이 없어졌으니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더 열심히 제 몸을 희생하며 돈을 벌어야 했죠. 그러면서도 이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더 많이 써줬습니다. 정말 그 시절은 고생한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은 아주 잠깐 아이들과 함께 할 때뿐이었죠. 그래도 그렇게 산 덕에 두 아이 모두를 대학 교육까지 다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교육까지 다 시켜놓고 첫째와 둘째 모두 취직까지 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어요. 이제 내 노후 준비만 하면 되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편안한 날을 지내던 저와 달리 첫째 아들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일 때문이었죠. 혼자서 고민하기 힘들었는지 상훈이는 그 고민을 저에게 털어놨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가 계모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왜 그렇게 뻔히 엄마를 쳐다보고 있어? 그냥 새삼스럽게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왜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 말을 하니? 왜 사실 그렇잖아요. 재혼 가족이나 새 부모님들이 다 어머니처럼 좋으신 분들이 아니니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귀고 있다는 여자친구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 친구도 재혼 가족이더라고요. 저희 집처럼 아버님께서 딸을 데리고 혼자 사시다 새어머니와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일찍이 돌아가신 뒤로 새어머니가 그렇게 제 여자친구를 괴롭혔다고 해요. 그걸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고요. 말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악랄하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이니까 인연을 끊으라고 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미애가 워낙 마음이 여린 아이이기도 하고 그 계모란 여자가 굉장히 독해가지고요. 지금 계모 하나 떨어져서 따로 나와 사는데 돈 안 벌으면 쫓아서 때리기도 하고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괴롭히기도 하고 완전 자기 자식을 자기 종이나 노예 정도로 생각하는 거 있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아이인데 매일 고통받고 있는 걸 옆에서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자기 어머니란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 저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착취에 가까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니까요. 이후에도 밤늦게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기도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여러 번 엿들을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다른 건 해줄 게 없고 그냥 그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집으로 자주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미애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며 엄마에게 느낄 수 있는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나이이니 저에게도 자식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 여자친구인 미애와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애가 계모에게 겪고 있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그 누가 들어와 화가 날 법한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럴 바에는 두 아이의 뜻만 확실하다면 일찍이 결혼을 시켜 그 계모와 미애를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 생각을 바로 아이들에게 전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미애가 점점 더 계모에게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자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먼저 그 뜻을 물어보게 되었죠. 아들 역시 저에게 이전에 말을 했었던 것처럼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이제 미애 뜻만 확실해지면 두 사람을 결혼시키려고 생각했죠. 그래, 됐다. 그러면 네가 미애 오해하지 않게 잘 말해. 미애만 결혼하고 싶다면 내가 바로 도와줄 테니 하루라도 빨리 물어보렴.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말하기를 어려워해? 너희들 일에 관련된 거면 부담 없이 말해라. 어? 내가 안 들어줄 사람 아니잖니? 미애와 저에 대한 일은 아니고요. 미애와 관계가 깊어지면서 혼자 생각을 하던 일이 있는데 그게 저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아볼까 해서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저희가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해주셨는지 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평생토록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살 거라고요. 근데 그와 별개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라는 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잠깐 같이 살았다고 해도 지금 저에게 기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낳아주신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쯤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었어요. 그때가 지금이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무리 저를 버리고 도망간 어머니라고 해도 말이죠.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가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의 어머니라는 존재는 제 앞에 계신 어머니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살면서 한 번쯤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아들이 말을 꺼냈던 거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보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말을 꺼내지 않으니 오히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볼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 우선은 미안했습니다. 또 말을 해주는 내내 제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아들을 보며 고마웠죠. 그런 아들에게 조금의 부담감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 편히 행동을 하고 했죠. 그걸 왜 엄마 허락까지 받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서운해할까봐? 내가 우리 아들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엄마도 네가 말한 일을 항상 생각해 두고 있었어. 그런데 네 속을 모르니까 내가 먼저 말을 못 꺼냈어. 미안하다. 엄마가 네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일찍이 친어머니를 찾아보라고 했어야 했는데 엄마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만나봐. 그리고 결혼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친어머니를 찾고 원망을 하거나 탓을 하려면 찾지 말아라. 그건 너를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어머니.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또 걱정하실 만한 일 만들지 않을게요. 저도 지난 일에 대해서 묻고자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원망이나 분노 같은 건 어머니 덕분에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요. 그렇게 저와 대화를 나눈 아들은 미애에게 결혼 의사를 물어본 뒤 결혼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자신의 친모를 찾을 준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빠도 너무 바쁘더군요. 하기야 회사를 다니며 결혼 준비를 하는 것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그러는 와중에 소식이 한참 전에 끊긴 친모를 찾는다는 게 가능할 리가 없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아들은 짬을 내서 친모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는 게 부모로서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대신하여 친모를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들보다 시간적으로 여유로웠으니까요. 물론 시간이 있다고 해서 20여 년 전 사라진 아들의 친모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들이었으면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요즘에 그놈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도 쉽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나마 저는 나이 든 사람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고 되도록이면 도와주려고 애를 써줬죠. 덕분에 들인 시간도 고생도 많이 냈지만 아들의 친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훈이의 친모는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게 아들을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그렇게 밉고 못되게 느껴졌는데 막상 힘들게 살고 있는 걸 보니 더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아들이 이를 알게 되면 가슴 아파할까 싶어 제 속이 쓰린 것 같았죠. 친모에게 아들 상훈이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부담이 되어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죠. 우선 조심스럽게 제 신분을 밝히고 상훈이 친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 상훈이가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여자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만 자신이 버린 아들이 찾는다는 말에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군요. 상훈이가 날 찾는다고요? 걔가 왜 나를... 뭐 저야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죠. 그런데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상훈이 말이에요. 혹시 지금 뭐라고 했나요? 네? 뭘 하다뇨? 아니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거예요. 아, 직장 다니고 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하고 바로 취업되었거든요. 감정평가사요? 4차 직업이네요. 그거 돈은 많이 벌어요? 네? 글쎄요. 제가 아들 버는 돈까지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도 4차 직업인데 벌만큼은 벌겠죠. 이런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형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상훈이가 돈을 좀 번다고 하면 제가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주머니께서는 저보다 형편이 나아 보였어요.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 상훈이 말고도 자식이 한 명 더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아들이 효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쩌다 애를 거기다 두고 갔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상훈이가 이 세상에 있는 건데 응? 엄마로서 도움 좀 받아도 되겠죠? 자신이 버리고 간 아들이 만나고 싶다 하는데 망설이는 것도 미안해하는 표정도 하나 없었습니다. 거기다 아들의 직업을 물어본 뒤 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도 되겠냐며 물어보기까지 했죠. 형편이 어려우면 아들이 도와주기를 내 집 바랄 수도 있었어요. 나 자신은 엄마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 자신이 아들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은 사람이 상훈이의 친모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정도였죠. 정말 자기가 상훈이를 배 아파 낳은 엄마라고 한다면 아들의 직업과 연봉보다는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아들의 개인적인 것들이 더 많이 궁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훈이 친모는 그런 것 하나 물어보질 않았죠. 오로지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친모를 아들과 만나게 하는 게 맞는 일인가 싶었어요. 탐욕스러운 친모를 만나게 된 아들이 혹여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 저 혼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친모를 못 찾은 척 가만히 있어볼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친모와 만나기까지 했으니 후에 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친모를 찾고도 일부러 만나지 않게 했다고 생각할까 싶어 걱정이 되었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아이가 아니었지만 제가 새엄마인 탓에 괜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친모에게 어떤 사정이 있어 자신을 버렸든 간에 만나고 싶다고 제 입으로 말하기까지 했으니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상훈이에게 친모를 찾았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아주 많이 고마워했어요. 네?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아주셨다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부탁을 드린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찾으면 서운해하실까 싶어 말했던 건데 죄송해요. 어머니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 정말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낳아주신 어머니께서도 제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았어요. 더욱이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거잖아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좋은 어머니를 만나 이렇게 장성할 수 있었다는 걸요. 그러니 당신께서도 마음의 짐을 덜고 남은 생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면서도 죄송해요. 엄마가 말했잖니. 내가 먼저 너에게 친모를 찾으려 했다고. 그런데 친어머니께서 지금 상황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 경제적으로. 그래서 네가 듣기 서운하거나 원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만나는 날만큼 좋게 해드려라. 사람이 자기 삶이 팍팍하다 보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혹시나 아들이 친모를 만나고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을까 싶어 제가 몇 마디 하게 되었어요. 아들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가 맞는 듯 했죠. 그렇게 아들에게 친모 이야기를 한 뒤 두 사람이 편히 만날 수 있는 날을 찾아 시간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두 사람이 마음 편히 만나도록 주말로 잡고 싶었지만 친모 측에서 주말 약속이 있다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평일 저녁으로 잡게 되었죠. 사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말 약속이라는 것도 자기 지인과의 별것 아닌 약속이었고 만나는 장소를 저희 집으로 잡은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사는지 떠보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친모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던 것은 그렇게라도 해서 아들에게 괜한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비위를 다 맞춰줬던 거였습니다. 전 다른 무엇보다 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랬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날 친모를 먼저 집으로 데려온 뒤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친모가 아들을 보자마자 돈 이야기를 꺼낼까 싶어 오늘은 아들을 잘 좀 다내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이 만날 시간이 다가오자 다른 의미로 긴장되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친모가 아들을 만났을 때 말실수를 하지 않아줬으면 해서 말이죠. 초조하게 기다리던 사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퇴근을 한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친모에게 줄 선물을 사왔는지 양손에는 선물이 담긴 걸로 보이는 쇼핑백들이 보였죠. 아들을 맞이하고 친모가 있는 거실 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아들이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당연히 친모를 20년 만에 만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걸음을 멈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이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주 매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야, 니네는 진짜 내 엄마라고? 당신이 내 엄마야? 상훈아, 너 왜 이래? 너 이러려고 어머니 찾고 싶다고 한 거야? 너 엄마한테 말할 때는 이러려고 찾는 거 아니라며. 그리고 어찌되었든 사정은 듣고 무슨 말을 해야지. 다짜고짜 화를 내면 어떡하니? 어머니, 이 인간이 정말 제 친모가 맞아요? 혹시 뭘 잘못 알고 찾으신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이 아닌 년입니다. 인간에게 포기한 년이라고요. 야, 너 나 못 알아보겠어? 나 본 적 있잖아. 이래도 못 알아보겠냐고. 친모를 보자마자 날뛰는 아들을 보면서 전 당황스러웠고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가 싶었어요. 분명 친모를 찾고 싶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정이든 용서를 한다는 식의 말투였고 친모를 찾았다는 말을 전했을 때만 해도 무척이나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런 식의 반응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죠. 알았더라면 만나게 하지도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할 정신이 아니었어요. 우선 흥분한 아들을 말려야 했죠. 아들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뭐 때문에 이러는 건가 싶어 친모를 쳐다봤는데 친모는 아들 상훈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상훈이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심한 말을 늘어놓자 더는 참을 수가 없겠는지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보자 하니까 정말 너 이러려고 날 찾은 거니? 20년도 지난해가지고 복사려고 나를 부르는 거야. 너네 새어머니가 잘 자랐다고 하길래 얼마나 잘 자랐는지 궁금했는데 더 볼 것도 없겠다. 그래, 내가 뭘 해줄까? 그때 널 버려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니?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할까? 야, 내가 널 고아원에 버리기라도 했어? 아니면 그놈한테 맡겨두고 도망을 갔어? 너네 아빠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간 거잖아.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행패야? 저기요, 혹시 그쪽도 얘가 이럴 줄 알고 날 데리고 온 거예요? 애가 날 반긴다며. 지금 처지랄하는 게 사람 반기는 거예요? 당황스럽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친모는 아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까지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모가 저에게 따지고 들려던 그때 아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말하기 시작했죠. 당신 유미애 알지? 네 년이 미애 등에 빨대 꽂고 있는 년이잖아. 이래도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어머니, 전혀 가만히 놔둬선 안 돼요. 제가 미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렸죠. 전현이 미애 엄마예요. 제가 말한 미애 새엄마가 저 인간이라고요. 너 나까지 버리고 간 것도 모자라 미애까지 괴롭히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자식 한 명은 지 인생 새로 살겠다고 갖다 버리고 다른 한 명 그렇게 괴롭히면서 착취를 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상훈이는 눈앞에 있는 친모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미애의 계모라고 지목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상훈이를 버린 여자가 미애를 지독하게도 괴롭히고 있는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하니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친모가 상훈이를 버리고 도망을 간 이유가 바로 미애의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외도를 하여 제 남편과 이혼을 한 상훈이 친모가 상간남과 끝새던 와중에 다시 한번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거였어요. 그 남자가 미애 아버님이었죠. 아들 상훈이를 버리고 간 이유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애 아버님에게 처녀인 척하고 다가간 거죠. 이후 미애 아버님과 결혼을 하게 된 상훈이의 친모는 자신의 정치와 성격을 숨기고 살다 미애 아버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편이 어려워지자 미애를 괴롭히고 착취를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땐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아들의 친모가 미애까지 괴롭히고 있는 계모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화를 내기 충분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아들과 만나게 할 때도 저런 여자가 내 아들의 친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났었는데 겨우 참고 있었으니까요. 저런 게 사람인가 싶어 화를 내려고 하는 참에 상훈이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해냈다고 하며 자네를 피해준 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확인해야 할 게 있다며 동생에게 급히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죠. 그 말에 집 앞 상가에 있던 둘째 상원이가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상원이는 친모를 가리키며 다짜고짜 기억이 나지 않냐며 물어봤죠. 상원아, 너 이 여자가 기억해? 왜 예전에 우리 둘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이야기했었잖아.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모아둔 돈 없어진 걸 아셨고. 형, 그게 무슨 소리? 맞아! 저 여자야! 나이는 들었지만 저 여자가 확실하다고. 뭐야? 설마 저 사람이 형 친어머니 되는 사람이야? 전 두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지나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두 아이가 서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여자가 우리 아이들 아빠가 죽었을 때 친척인 척 집으로 들어와 돈을 가져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첫째 아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둘째 아들까지 그 여자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런 짓을 하고도 여길 찾아와? 왜 그때 그 일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우리가 까먹을 것 같았어? 그러고도 내 앞에서 침몰하고 나서 당신 정말 인간 맞아? 아줌마, 그 돈 내놓으세요. 아줌마, 그때 가져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놓으라고요. 두 아들들에게 포위되어 갖은 욕을 먹었던 여자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하게도 말이죠. 저기요, 여기 보고만 있을 거예요? 당신 아들들이잖아요. 지금 사람 불러다 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얼른 애들 좀 말려봐요.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 아들들이 뭐 잘만 하고 있는데 당신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아들이 미애랑 사귀는 건 몰랐다고 진짜. 그런데 가장 이런 집에 들어와 돈까지 훔쳐가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 집에 찾아와. 거기다 당신 우리 아들이 찾는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아들 연봉이 얼마나 되냐고, 도움 좀 받을 수 있겠냐고. 당신 정말 엄마 맞아?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찾는데 돈 이야기 먼저 꺼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거기다 미애는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건데? 당신이 낳은 자식도 아니면서 그 착한 아이를 왜 괴롭혀? 나 당신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 아들 상훈이에게 어린 시절에 상처 주고 아빠 잃은 아이들께 그런 짓이나 하고 미애를 괴롭히는 당신 내가 용서 못한다고. 그땐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여자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들을 뚫고 그 여자를 냅다 때리기 시작했죠.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계속 여자를 내리쳤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하던 여자도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폭력에 나중에는 몸을 웅크려 맞기만 했죠. 결국 처음 보는 모습의 엄마를 보고 당황한 아들들이 저를 겨우 말려 그 여자 곁에서 떼어놓고서야 그 난리가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끌어오른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욕을 내뱉었습니다. 너 왜 그러고 사니? 그렇게 살면 사는 의미가 있어? 그냥 죽지 그래. 자식들 가슴에 피멍들게 할 거면 그냥 죽어버리라고. 너가 지금 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네가 쌓던 업이 있으니까. 어디 끝까지 목숨 부지하면서 살아봐라. 앞으로 네 인생에 볕들 날은 없을 테니 설령 네가 운 좋게 편히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꼴은 못 봐. 내 자식들, 내 며느리가 받은 상처 대신 갚아줄 거라고. 그리고 미애가 당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소리 한 번만 더 듣게 되면 절대 가만히 안 둬. 내가 경찰서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한 군데 부셔버릴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알겠어? 미친 사람에게는 몽둥이가 약이 맞는지 저에게 흠신 두리가 맞은 여자는 그때까지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몸을 부르르 떨며 제가 하는 악담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이제 더 이상 제가 흥분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지 저를 안방으로 데려갔고 진정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 사이 첫째 상훈이가 자신의 친모인 그 여자를 집에서 내쫓아냈죠. 여자가 집에서 내쫓겨난 뒤 진정이 되었던 저는 미애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수모를 당한 여자가 미애를 괴롭히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상훈이에게 미애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죠. 이후 미애는 저희 집에서 잠시 동안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훈이와 미애의 결혼식을 서둘러 올리게 되었죠.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이제 그 여자와는 모든 게 끝이 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고 질겨도 너무 질긴 그 여자는 결혼한 두 아이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빌붙어 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저희 가족이 똘똘 뭉치고 그 여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한창 높아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여자를 혼내주고 멀리 내쫓아버렸죠. 그날 이후로는 자기도 더는 수모를 당하기 싫은 건지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긴 한데 첫째는 이제 분가를 할 수 있는 형편임에도 꼭 저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며 곁에 떠나지 않아요. 저도 말로는 가라고 하는데 마음은 듬직한 아들과 내 딸 같은 며느리가 곁에 있어서 제 곁에 남아주는 게 좋기만 합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다 같이 사는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도 헤어지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웃음소리가 한가득인 생활을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네요. 제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면 이런 행복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노력하며 지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족들과 행복한 삶 보내시기를 바라고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